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마흔을 앞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20대 모두가 다 그렇겠지만 저는 특히 패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루밍족이라는 말도 생겼던데 자기 외모에 관심이 많고 가꾸는 남자들을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20대 초반 돈을 벌면 틈틈이 모아 좋아하는 옷도 사고 신발도 샀던 저는 제 관심 분야의 하나였던 패션 쪽 일을 시작해 지금은 꽤 규모 있는 의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열심히 꾸미고 다닌 만큼 주변 이성들의 관심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좋고 저 자신을 꾸미는 것을 좋아했던 제가 이제는 저보다는 아내와 아이들의 옷을 사는 일이 더 즐거워졌습니다. 지금의 제가 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타고난 패션 센스와 그래도 젊은 날 사업을 위해 신발 밑창이 다를 때까지 뛰어다닌 제 열정도 있겠지만 아내의 도움도 컸습니다. 아내와 저는 꽤 이른 나이에 만나서 일찍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저 옷을 좋아하던 저에게 사업을 해볼 수 있도록 이끌어준 건 역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예쁜 아이들을 낳아준 덕분에 책임감도 커지고 진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도 했죠. 일찍 결혼한 덕분에 첫째는 벌써 사춘기 소녀입니다. 둘째는 아들인데다 저를 영 안 닮았는지 패션이나 유행에는 일절 관심이 없습니다. 누나와 2살 차이라 둘째도 아직 초등학생이기는 하지만 사춘기 소년인데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생겼다거나 멋진 옷을 입고 싶어 하기는커녕 제가 사준 것도 옷장에 고이 모셔두고는 매일 공차러 다니느라 바쁩니다. 밥 먹기 전에도 춥고 먹고 난 후에도 공을 들고 뛰어나가는 누가 봐도 전형적인 초딩 소년입니다. 사춘기인 첫째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다고 제법 프라이버시를 챙깁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이제 제가 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노크를 하고 들어오라는 둥 자기가 소중하게 아끼는 물건은 만지지 못하게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벌써 이렇게 자랐구나 싶으면서도 내심 서운하기도 합니다. 또래 여자아이들처럼 인기 아이돌들에게 푹 빠져 있는데 방에 들어가면 사진이나 인형들이 잔뜩 책상에 놓여 있습니다. 아예 책상 하나를 아이돌 신전처럼 꾸며 놓기도 했습니다. 콘서트에 가고 싶다고 졸라 애엄마가 성적 오르면 보내준다고 했더니 아이 키우면서 제가 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왔습니다. 이럴 거면 진작하지 소리가 저절로 나왔지만 꾹 참고 콘서트 비용 내주겠다고 했지만 너무 인기가 많은 친구들이라 예매가 시작하자마자 매진되어서 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방학 때는 음악 방송하러 가는 모습을 보겠다며 새벽부터 나가서 더운 줄 추운 줄도 모르고 기다리기도 하고 해가 넘어갈 때는 아이돌 공연을 기다리느라 잠이 오는 것을 꾹 참고는 자정 넘어서까지 TV 앞에 앉아있기도 합니다. 아이돌이 그렇게 좋아? 걔들이 밥 먹여줘? 아빠도 참 모르는 소리. 요즘 아이돌은 팬들 밥도 먹여줘. 언제는 아빠가 제일 좋다고 하더니 언젠가부터 이순이로 밀려나 서운한 마음에 한마디 하면 저렇게 받아치고는 합니다. 요즘 아이돌은 팬들이 자기들을 보러 오면 간식이나 명품 화장품을 답례로 주기도 한다면서 밥도 먹여준다고 큰 소리를 치는데 아휴, 아빠는 진짜 자기 밥 먹이겠다고 이렇게나 열심히 밖에서 일하는데 정말 너무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구나 싶기도 합니다. 딸 빼앗긴 마음에 늘 서운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핀잔만 줬는데 생각해보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연예인이 제 밥을, 아니 제 가족을 다 먹여 살려준 경험 말입니다. 평범한 가정, 근명성실한 부모님은 저희 형제를 정성스럽게 키워주셨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밥을 굶을 걱정을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외할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세탁소 일을 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컴퓨터 내부 장비를 만드는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혼자 힘으로 공부를 해 대학까지 갔던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혼자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공부를 해 대학에 들어가 졸업까지 한다니 참 대단한 분입니다. 어머니 역시도 부모님 일을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워 물려받아 하신다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아버지는 수많은 면접 끝에 한 회사에 취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오면서 어머니와 인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이사한 동네에 저희 어머니가 일하던 세탁소가 있었거든요. 출근을 위해 정장과 와이셔츠를 드라이하기 위해서 했던 두 분은 서로 한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외할머니에게 수선하는 일을 배워서 일을 하고 있던 어머니를 자주 보고 싶어 아버지는 괜히 세탁소에 들릴 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부러 옷의 단추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바지 기장을 줄이기도 하고 어떻게든 세탁소에 자주 가기 위해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거기에 아버지가 살고 있던 집의 주인 아주머니가 20살 중반을 향해 가는 어머니에게 결혼 생각이 없냐며 성까지 주선하게 되면서 두 분의 만남은 배가 좋은 바람을 만난 것처럼 순항해 나갔습니다. 20대 중반의 어느 봄날, 두 남녀는 결혼 행진곡에 발을 맞춰 예식장의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진한 화장과 높은 구두가 어색하고 불편해 잔뜩 굳은 표정의 어머니와 많은 하객이 모인 자리에 긴장해 흐르는 식은땀을 닦느라 정신없던 아버지. 두 분의 결혼식 사진을 볼 때면 아직도 웃음이 나고는 합니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20대, 아직은 앳된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진한 화정과 가정을 이룬다는 무게감을 어깨에 잔뜩 짊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두 분의 모습이 어린아이 같아 귀여우면서도 이 젊은 나이에 가정을 이룬 마음이 저도 남들보다 일찍 결혼한 편이라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룬 행복한 가정은 완벽할 것 같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두 사람에게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고민이 많았지만 병원에서도 딱히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답변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난임 치료에 대한 관심이 지금만큼 크지 않았고 다닐 수 있는 병원이나 센터가 많지도 않았습니다. 최근도 난임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긍정적이기만 하지는 않는데 80, 90년대에는 주변의 시선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 집은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냐며 동네 사람들은 너도 나도 말을 하나씩 보탰습니다. 결혼 3년 후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의 마음의 짐은 더욱 커졌습니다. 혼자서 세탁소를 물려받아 운영하며 일 때문에도 신경 쓸 일이 많았지만 가게에 들를 때마다 아이 이야기를 물어보는 동네 사람들 때문에도 스트레스가 컸다고 합니다. 작은 동네라는 게 그렇잖아. 지금처럼 극장이 많거나 다들 스마트폰 붙잡고 먼 나라 이야기까지 오지랖을 부리는 시대도 아니고 눈에 당장 보이는 게 이웃집이니 동네에 퍼지는 소문은 다 아는 사람 이야기지. 거기에 어르신들과 비교하면 아직 어린 부부는 얼마나 말하기 좋은 주제였겠어. 내가 나이 들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저절로 관심이 가는 것을 보니 그때 그분들 마음이 이해되기는 해. 그래도 만나는 사람마다 다들 아기는 언제 생기냐고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스트레스 좀 받았지. 그래도 지금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시대에 살아보니까 그때가 더 좋았나 싶기도 해. 결혼한 지 10년이 지날 무렵 30 중반 꽤 늦은 나이 어머니는 드디어 임신하게 됐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점점 아이에 대한 기대를 줄여가던 중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병원을 찾을 정도로 아이를 갖고 싶어 했던 두 사람에게 임신은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배가 불뚝하게 불러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는 어떨까 행복한 상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난 어느 추운 겨울밤 동네의 작은 병원에서
오랜 시간 진통하던 어머니는 첫째를 낳았습니다. 바로 제 형입니다. 아들이에요. 아주 건강한 아들입니다. 병원에 울려 퍼지던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드디어 부모님의 품에는 소중한 아기가 안겼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을 손꼽아 기다려왔던 그 첫 만남은 부모님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꼬물꼬물 움직이던 작은 손가락과 병원이 떠나가도록 쉴 새 없이 크고 우렁차게 울어대던 울음소리와 그 입모양까지 두 눈을 꼭 감을 때마다 생기던 주름까지도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오래전인데 어떻게 그런 순간을 하나하나 다 기억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제가 아이를 낳아보니 부모님이 저희의 어린 시절을 뚜렷하게 기억하는 것이 이해됐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닌데도 이상하게 아이들 잃은 작은 순간까지 잊어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형이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집에는 겹경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 후 바로 둘째인 제가 생긴 것입니다. 몇 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그렇게 고민이었는데 갑자기 연년생으로 자식이 생기다니 두 분은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도 몇 번이나 진짜 아기가 생긴 게 맞냐고, 정말이냐고 몇 번을 물었다고 합니다. 이게 꿈은 아니지? 선생님, 이거 꿈 아니죠? 진짜 저희 아내가 임신한 게 맞죠? 저희 10년 동안 아이 없어서 병원도 다녔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행운이 연속으로. 여보, 나 좀 꼬집어봐. 이거 진짜야? 우리 진짜 둘째 생긴 거야? 아야, 이 볼이 아픈 거 보니까 진짜네. 여보 고생했어. 정말 고마워. 이제 나이가 있어서 몸에 무리가 올 수도 있으니 최대한 안정을 취하고 조심하세요. 30 중반 늦은 나이였지만 다행히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덕분에 둘째인 저까지 무사히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역시 건강한 아들을 낳으면서 부모님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예쁜 아이들이 늦게나마 둘이나 생겼으니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노력 덕분에 저희 두 형제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다만 제 가족에게는 어두운 그늘이 지고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형제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행이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벌써 2살이 넘었는데 첫째가 말이 너무 늦네. 둘째가 말이 좀 빠른 것도 있지.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도 엄마 아빠도 제대로 못하고 괜찮은 걸까? 별 이상 없을 거야. 조금만 더 지켜보자. 빠. 형은 부모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1살이 넘은 저도 엄마 아빠 발음하는데 여전히 형은 부모님을 제대로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아직 혼자서 숟가락으로 밥을 뜨는 것도 어려워해 손으로 먹고는 했습니다. 연년생이라 크게 나이 차이가 나지 않았던 저희는 제가 또래보다 발달 속도가 빠르다 보니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다려보자고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몸의 성장과 달리 형은 말하는 것도 도구를 쓰는 것도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전부 속도가 늦었습니다. 그냥 느린 아이일 뿐이라고 하고 넘기고 싶었지만 제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속도와 비교하니 더욱 명확하게 티가 났습니다. 어느새 주변에서도 다들 형이 문제가 있다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첫째는 아직도 말하는 게 혹시 지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게, 동생은 멀쩡한 것 같은데. 형은 이전보다 말이 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하는 것보다는 울거나 떼를 쓰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을 때는 부모님을 물기도 하면서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이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죠.
5살이 되었지만 아직도 2살, 3살짜리 아기처럼 울며 매달리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모자란 애, 덜 떨어진 애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형이 나올 때마다 동네에서는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과는 달리 어머니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형은 말을 어눌하게 하고 주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지만 어머니에게는 그저 10년 만에 얻은 소중한 자식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부족하거나 모자란 부분이 있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답답하게만 보일지 몰라도 형도 로봇 장난감을 좋아하고 어머니가 갓 구운 만두를 줄 때면 행복하게 먹는 여느 또래 아이들과 같았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은 형의 장난감을 탐내는 저에게 은근슬쩍 자신이 가장 아끼는 로봇을 밀어주고는 자동차 하나를 들고 윙윙 입으로 달리는 소리를 내며 혼자 놀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집안에서는 소중한 첫째, 은근히 나를 챙겨주는 고마운 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고는 합니다. 발달이 늦은 형이 있으면 돌보고 챙겨야 해서 힘들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동생으로서 저에게는 더 큰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더 형에게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말을 더 시키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어머니는 형을 더 챙겼습니다. 외출할 일이 있으면 저보다는 형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들 둘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게 쉽지 않아 한 명만 데려갈 수밖에 없는 자리는 늘 형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어머니와 단둘이 외출한 일이 손에 꼽습니다. 둘만 어딘가를 갔던 일이 잘 기억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형을 많이 질투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의 관심, 특히 어머니가 늘 형을 먼저 생각하니 밉기도 했습니다. 그 일은 어쩌면 제 못된 마음 때문에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형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평생 후회했습니다.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지방에 가야 했습니다. 전날부터 약간의 미열과 몸살 감기 기운이 남아있는 저 때문에 아버지는 결혼식에 같이 가려고 했지만 집에 남아야 했습니다. 저는 몸살 감기이기는 하지만 기차를 타고 지방에 내려간다는 이야기에 너무나도 따라가고 싶어 계속 어머니를 졸랐습니다. 나도 갈래 나도. 나 하나도 안 아파요. 나도 갈래. 나도 기차 타볼래. 큰 기차 나도 타고 싶어. 너 아침에 열이 38도였는데 어디를 간다고 해. 괜히 갔다가 더 아프면 안 돼. 그러니까 아빠랑 집에 쉬고 있어. 나도 갈 거야 나도. 형은 가잖아. 나도 갈 거야. 형은 안 아프잖아. 엄마가 가서 호두과자 사올 테니까 집에서 아빠랑 있어. 알겠지? 맨날 형만 데려가고 맨날 형만 챙기고 엄마는 나보다 형이 더 좋지.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아들 더 많이 아플까 봐 걱정되어서 그런 거야. 응? 그런 말 하면 엄마 속상해. 몰라. 엄마는 맨날 형만 좋아해. 형만 예뻐해. 나도 갈래. 너 자꾸 그러면 엄마 호두과자도 안 사온다. 응? 이제 로봇도 못 가지고 놀게 해. 어? 엄마 미워. 엄마 나빠. 형도. 형 같은 것도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아휴, 너 정말. 저는 잔뜩 화가 난 어머니를 뒤로하고 방으로 와서 이불에 얼굴을 푹 파묻었습니다. 어머니는 쫓아와서 화를 내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말렸습니다. 여보, 기차 시간 늦겠어. 얼른 가봐. 애도 속상해서 그렇겠지. 성민이가 원래 기차 좋아하잖아. 내가 잘 보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그렇게 저희는 앙금이 풀어지지 않은 채로 헤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형을 데리고 찝찝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잔뜩 오른 열로 어지러운 데다 한바탕 울고 때를 쓰며 난리를 쳤더니 기운이 쭉 빠져 이불에 얼굴을 파묻은 채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때르르르릉, 때르르르릉. 적막했던 집안의 전화기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깜빡 잠들었던 제가 눈을 떠보니 어느새 이불이 펴진 채 반듯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따뜻하고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을 보니 아버지가 죽을 끓이며 참기름 뚜껑을 연 것 같았습니다. 포근하고 따뜻한 분위기에 뱃속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 그리고 울려 퍼지는 전화기 소리에 저는 눈을 비비며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수화기를 들어 전화를 받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벌써 도착했어? 아버지는 제가 나오는 것을 보며 싱긋 웃어 보이고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반갑게 전화를 받은 아버지의 표정은 갑작스럽게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표정이 굳더니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국자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쿵, 둔탁한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넋이나간 표정으로 한참을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귀에서 전화기가 살짝 떨어지니 수화기 너머로 여보 어떻게 울면서 소리를 치는 듯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스레인지를 끄고 이웃집 문을 두드려 아주머니에게 저를 봐달라고 부탁하고 아버지는 바로 집을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해가 다 진 후 밤이 되기 전에야 아버지와 어머니는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 호두과자 사왔어? 그게 못 사왔어. 미안해. 엄마가 못 사왔어. 목이 다 쉬어 목소리가 완전 상한 어머니는 울면서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팔을 붙잡고 품에 껴안더니 어머니는 계속 엉엉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성민아, 엄마 왜 그래? 무서워. 형은 어디 있어? 성민아, 형이 없어졌어. 저와 다투고 마음이 복잡했던 어머니는 서울역에 도착해 기차를 기다리면서도 속이 편치 않았습니다. 엄멈, 나 쉬.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던 형이 소변이 마렵다는 이야기에 기차에 타기 전 화장실에 데려갔습니다. 엄마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화장실 가서 쉬하고 손 씻고 다시 여기로 와, 알겠지? 어머니는 형이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아침부터 저와 다투느라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도 잊고 나온 탓인지 앞에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참기 힘들 정도로 소변이 마려웠습니다. 내가 참아보려고 했는데 소변이 너무 급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정말 빨리 갔다 오면 되겠지 해서 갔는데 화장실 가서 진짜 빨리 나왔는데 근데도 애가 없었어. 아직 안 나왔나 싶어서 기다리는데 그래도 안 나오길래 지나가는 아저씨 붙잡고 안에 혹시 5살짜리 애 있나 한 번만 봐달라고 했지. 그런데 없다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 칸도 두들겨 봐달라고 했는데 칸에도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화장실 주변을 미친 듯이 찾아서 돌아다녔는데 없는 거야. 없어서 영무원한테 이야기했는데 못 봤다고 해서 방송도 하고 혹시 먼저 기차 탔나 싶어서 거기도 가봤는데 없어. 아무리 찾아도 애가 없어. 계속 찾고 또 찾아봤는데 없어. 잃어버린 형을 찾을 수가 없던 어머니는 인근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경찰에서도 주변을 찾아봤지만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찾으면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만 가지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집에 온 건 아닐지 생각했는데 그래도 집에 찾아오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었나 봐. 집에도 없어. 우리 아들 이 늦은 시간까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어떡해.
우리 아들 어떻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괜찮아 여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뭐 자동차나 로봇이나 그런 거 보고 따라간 걸 거야. 주변에서 애가 왜 여기 있지 하면서 금방 경찰에 데려다 줄 거고. 그러면 우리한테 연락이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어떻게 여보, 우리 어떻게. 나 때문이야. 내가 화장실만 안 갔어도 그냥 좀 참으면 됐는데 그냥 좀 참지. 왜 그것도 못 참고. 내가 잘못이야. 나 때문이야. 아니야 여보. 애가 없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 그게 왜 당신 잘못이야. 아니야. 서로를 끌어안은 채 우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작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잘못했어요. 제 잘못이에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며 갑자기 엉엉 우는 저를 보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잠시 눈물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성민아, 네가 왜 잘못이야. 아니야, 네 잘못 없어. 저를 달래주며 꼭 끌어안아주는 어머니의 품에서 저는 그만 눈물이 터져 콧물까지 흘리며 울었습니다. 내가 아침에 내가 형한테 없어지라고 해서, 그래서 형이 나 때문에 내가 형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 잘못이야. 내가 형한테 그래서 내가 형 같은 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나 때문이야.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성민아, 너 때문 아니야.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 아니야, 너는 잘못 없어. 우리 가족은 그날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울다가 지쳐서 다시 잠이 들었고, 부모님은 밤을 꼴딱 새우며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두 분 다 울다 잠든 저를 안은 채로 거실에 있는 전화기 앞에서 앉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지나고 아침 해가 뜨고 밖에서는 새들이 짹짹거리며 지저귀는 소리를 내는데도 전화기는 여전히 울리지 않은 채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그 후 전화가 울릴 때마다 어머니는 달려가서 받았습니다. 가게 문까지 닫은 채 밥도 먹지 않고 물도 제대로 마시지 않으면서 전화기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어머니의 뜨거운 눈빛에 금방 전화기가 불에 타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온종일 전화기만 떨어져라 바라보며 먹지도 잠도 제대로 못 자며 보냈지만 저희 가족이 기다리는 소식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전단을 만들어 동네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을 잃어버린 서울역 주변을 돌면서 전단을 붙였습니다.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작년 생일 찍은 형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며 다녔습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전단을 들고 다니면서 어디선가 아이를 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달려가고는 했습니다. 가게도 거의 열지 않았고 밥을 먹는 건지 잠은 자는 건지 어머니의 행색은 점점 나빠져만 갔습니다. 그런 모습이 반년이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하루 종일 집에 밥이 없어서 먹지도 못하고 부엌 한쪽에서 찾은 소면을 삶지도 않은 채 생으로 먹고 있는 제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도 역시나 전단을 돌리다 늦게 돌아온 어머니에게 결국 큰 결심을 하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보, 애 찾느라 고생하는 건 알지만 나도 물론 우리 아들 찾고 싶지. 그래도 우리한테는 아이가 하나 더 있잖아. 성민이도 생각해야지. 오늘 집에 왔더니 제 서랍장에서 소면을 꺼내서 먹고 있었어. 그 삶지도 않은 걸 배가 너무 고파서 혼자 생으로. 성민이도 아직 4살이야 여보. 아직 애기야. 엄마 손길이랑 관심이 필요한. 나도 더 열심히 전단 돌릴 테니까 집에서 성민이 조금 더 신경 써줘. 응?
그때서야 텅 빈 눈으로 다음날 돌릴 전단을 정리하던 어머니는 그제야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묘한 분위기에 혹시나 다툴지 마음을 졸이며 문 뒤에 서서 몰래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저와 눈이 마주치더니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품에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아이 챙기는 만큼 더 열심히 석진이 찾으러 다닐게. 알았지? 우리 아들 꼭 찾을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어디서 좋은 분 만나서 잘 보살핌을 받고 있을 거야.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야. 꼭 찾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이에게 사고가 있으면 부모님들은 서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툼도 생기고 괴롭고 슬픈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을 챙길 여유를 잃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가정을 잠시 뒤로 했지만 아버지는 그에 대해 전혀 비난하거나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아이를 잃어버렸다라고 비난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어머니의 곁에서 형을 찾으면서 우리 가정이 다시 제자리를 찾기를,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혹시나 좋지 않은 결정을 하지 않도록 곁을 지켰습니다. 형을 잃어버린 후 더욱 지극정성으로 가정을 돌봐주셨기에 그런 불행이 닥친 후에도 우리 가족은 서로를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전단을 돌리는 일을 줄이고 집에서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대신 어린이집에 보내고 제가 시설에 있는 시간 동안은 다시 전단을 돌리러 갔습니다. 가게 문은 언제 마지막으로 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어린이집에서 하원을 하는 길, 어머니와 둘이 시장에 잠깐 들렀습니다.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 오랫동안 한 동네에 사는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아주머니는 어머니에게 아는 척을 하더니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직도 애 못 찾았어? 아이고. 혹시 멀리서라도 저희 아들 또래 보시면 꼭 말해주세요. 제가 어디든 달려갈 거니까. 나이대를 잘 모르겠더라도 혹시 부모님 잃어버린 어린애 보면 작은 단서라도 좋으니까 알려주세요. 아휴, 알았어. 안 그래도 내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는 다 말해놨어. 고맙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주머니는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 제 얼굴을 슬쩍 봤습니다. 그래도 멀쩡한 애 안 잃어버려서 다행이네. 네? 아니 그렇잖아. 그 집 첫째가 좀 모자랐잖아. 그래도 둘째는 똘똘하고 빠릿빠릿한데 둘 중에 그래도 멀쩡한 애 키우는 게 낫지 않겠어? 아주머니. 아이고 기청이야.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그래? 난 그 집 생각해서 그래도 하는 이야기인데. 가뜩이 애 잃어버려서 심란한데 석진이 같은 애 키우는 게 어디 쉬워? 응? 솔직히 석진이 있었으면 자기가 그렇게 애 찾는다고 밖에 다닐 수 있겠어? 그리고 키우더라도 미래가 좀 있는 애한테 투자하는 게 야!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화난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놓고는 바로 아주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머니의 머리끄덩이를 쥔 채 마구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과해, 사과라고. 우리 아들이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응? 우리 애가 좀 느려서 너한테 무슨 죄를 지었는데. 사과해. 우리 아들한테 사과하라고. 잔뜩 화가 난 어머니의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어머니를 떼어놓으려고 했지만 있는 힘껏 머리끄덩이를 쥔 채로 놓아주지 않은 채 사과하라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아주머니는 어느새 곱슬곱슬하던 짧은 파마 머리가 완전히 헝클어지고 신고 있던 신발 한쪽까지 날아갔습니다. 멀리서 경찰 아저씨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왔고 그제야 두 사람을 겨우 떼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와 아주머니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우리 집 사정을 아는 경찰 아저씨는 아주머니를 달래며 같은 동네 주민이니 서로 이만 화해를 하라고 좋게 해결하려 애를 썼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던 아버지가 달려오셨고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상처를 치료하라며 몇만 원을 건넨 뒤에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동네 아주머니들은 어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아주머니가 어머니에 대해 완전히 나쁘게 이야기한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소문을 해명할 만큼의 여력도 없었습니다. 소문이 어떻게 나던 동네에서 무슨 취급을 당하던 어머니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를 챙기고 남는 시간에는 형을 찾는 것이 어머니에게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형의 소식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1년이 되고 3년, 5년. 그 사이 저는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입학했다가 졸업하고 4살짜리가 어느새 교복을 입고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실종 아동 전단을 만들고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전국 곳곳으로 형의 흔적을 찾아다니느라 어머니는 세탁소도 팔았습니다. 외할아버지 때부터 운영하던 소중한 세탁소였지만 아들을 찾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생활은 안정을 찾아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생채기가 난 채였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며 가족들은 웃는 날도 있었지만 형이 사라진 후 절대로 메어지지 않을 것 같은 텅 빈 구멍이 뚫린 채 살았습니다. 누구도 먼저 그 아픔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각자의 마음속에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되지 않을 상처를 안은 채 10년을 보냈습니다. 형의 생일이 있는 추운 겨울이 올 때면 어머니는 부쩍 말수가 줄었습니다. 어머니는 형의 생일이면 좋아하던 크림빵 위에 초를 피워두고 혼자 몰래 축하해주고는 했습니다. 그 모습을 저도 아버지도 보았지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또 돌아온 겨울방학이라는 기쁨도 잠시, 어머니의 슬픈 뒷모습을 보며 저는 거실로 나와 TV를 켰습니다. TV 안에는 연말이라고 크리스마스 장식이 가득한 길거리에 들뜬 사람들의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채널을 돌리고 돌리다 그 당시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던 아이돌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여자아이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지만 워낙 유명해 남자애들 사이에서도 이름이 거론되던 가수였습니다. 인기 아이돌이 나오길래 채널을 멈춘 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그 가수는 자신이 쓰던 애장품을 바자회로 판매했고 그 수익으로 연말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한다고 했습니다. 팬으로 보이는 소녀들이 그 뒤를 잔뜩 쫓아다니며 설레는 표정으로 그 모습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었고 애장품은 경매를 통해 비싼 가격에 판매되어 아주 많은 수익금이 모였습니다. 뭐 봐? 아, 요즘 엄청 유명한 가수예요. 여자애들이 엄청나게 좋아해요. 춤이 멋있어서 남자애들도 교실에서 많이 따라해요. 그래? 멋있게 생겼네. 그래도 엄마는 우리 아들이 더 멋있다. 엄마와 저는 우울한 분위기를 풀어보려 어색한 농담을 주고받고는 다시 TV를 쳐다봤습니다. 이제 TV 안의 연예인은 돈이 두둑하게 담긴 봉투와 아이들을 위해 구매했다는 간식과 학용품 등의 선물을 들고는 지방에 있는 한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석진아. 거실에서 같이 TV를 보던 어머니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TV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며 화면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걱정되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자동차가 질주하듯 빠른 속도로 달려갔습니다. 지나가는 차보다 어머니가 더 빠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뒤를 턱에 숨이 차올라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힘겹게 쫓아갔습니다. 그렇게 횡단보도를 3개나 건너 한참 달려간 어머니가 도착한 곳은
아버지의 회사 앞이었습니다. 연말이라 바쁜 일정에 야근하고 있던 아버지가 있는 사무실로 단숨에 올라갔습니다. 여보, 여보. 어머니는 사무실 입구에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야근하느라 남아있던 직원 몇 명이 깜짝 놀라 쳐다봤고, 사모님 오셨어요? 하는 인사를 미처 끝내기도 전에 어머니는 여러 개의 책상을 지나쳐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아니, 밖에 추운데 원피스에 슬리퍼만 신고 여기를 온 거야? 여보, 우리 석진이. 석진이가 왜? 우리 석진이 찾았어. 우리 아들, 우리 석진이 찾았다고.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어머니는 울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90년 후반, 여전히 핸드폰은 필수 아이템이 아니라서 저희는 여전히 집 전화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당장 아버지에게 연락할 수 없어 걸어서 15분 정도의 거리를 달린 것 같습니다. 걱정스러운 아버지의 얼굴에 흑흑 소리내 울면서 형을 찾았다는 이야기만 계속했습니다. 아버지는 영문을 몰라 저를 쳐다봤지만 갑자기 달려나간 어머니 뒤를 쫓아왔을 뿐이라 무슨 뜻인지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게 어깨를 으쓱하며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제 손을 이끌고 근처 경찰서로 갔습니다. 우리 아들, 저희 석진이가 방금 TV에 나왔어요. 1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이 TV에 나왔어요. 그 보육원, 그 가수가 간 보육원이 어딘지 찾아야 해요. 네?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방송국에 연락해서 찾아야 해요.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요. 지금 방송에 나오는 저 보육원에 아드님이 계시다는 건가요? 네, 제가 봤어요. 아까 가수 뒤로 지나가는 거 제가 똑똑히 봤다고요. 얼른 방송국에 연락 좀 해주세요. 네? 부탁드려요. 저 보육원이 어디인지만이라도 알려주세요. 마침 경찰서의 TV에도 해당 방송이 틀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간절하게 경찰에게 자신이 본 것을 설명했습니다. 경찰분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때 한 분이 자신이 아는 사람이 방송국에 일을 하고 있다며 연락을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통화를 마친 경찰분이 대전에 있는 한 보육원이라며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저와 어머니를 데리고 바로 운전해서 대전의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길이 금방은 아니었지만 어쩌면 형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자동차의 속도가 마치 로켓이 발사되는 것처럼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보육원 앞에 도착하자마자 말릴 새도 없이 어머니는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우리 석진이 여기 있죠? 제가 방송으로 봤어요. 저 석진이 엄마예요. 석진이 찾으러 왔어요. 네? 저희 원생 중에 석진이라는 친구는 없는데. 아니에요. 제가 그 기부 방송 봤어요. 거기 석진이가 나온 거 봤어요. 저희 석진이 여기 있는데. 어머니, 일단 진정을 좀 하시고. 석진아. 그런 이름의 원생은 없다는 관계자 이야기에 어머니는 그분을 지나치고는 실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돌진하다시피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을 향해 갔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살피던 어머니는 교실 한쪽 혼자서 자동차를 가지고 놀던 한 남자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석진아. 저보다 덩치가 큰 한 남자애를 끌어안으며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자동차에 푹 빠져서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고 있던 소녀는 어머니가 자신을 끌어안자 그제야 고개를 들어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소란에 깜짝 놀라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달려와 두 어머니를 끌어내려고 하던 찰나 크리스마스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어, 엄엄, 엄엄빠. 뒤를 돌아본 소년이 어머니의 얼굴을 보더니 엄엄이라고 하고는 더 고개를 돌려서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빠라고 불렀습니다. 엄엄과 빠는 형이 늘 부모님을 부르던 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잃어버렸던 5살까지 형은 엄엄, 빠라고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호칭을 듣자마자 저와 아버지도 소년에게 달려가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원장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벙찐 얼굴로 저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오랜 구멍이 마침내 메워지던 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퍼즐의 한 조각이 마침내 맞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진정한 저희는 형과 다 같이 원장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석진이는 검사를 받아보니 발달장애가 있었습니다. 역에서 기차를 잘못한 것 같았는데 역무원을 요리조리 피해서 대전 근처까지 왔나 보더군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소도 이야기하지 않고 부모님 성함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민이 이야기만 해서 저희는 이름이 그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류에도 성민이로 적어두고 경찰에도 해당 이름으로 실종아동 신고가 없나 물어봤지만 가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생 이름이었군요. 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왜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을 형을 찾을 수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발달이 늦었던 형은 집 주소나 부모님 성함도 외우지 못했고 전화번호도 몰랐습니다. 부모님을 찾으려면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계속 제 이름만 이야기했으니 어디서도 형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게다가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대전까지 와 있으니 더더욱 찾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후 부모님은 DNA 검사를 받았고 형과 가족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퇴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형은 자신의 생일 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사춘기를 맞아 제법 어른스러운 얼굴이었지만 형의 시간은 여전히 5살에 멈춰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과 키, 덩치가 그때와 아주 많이 달라졌는데도 TV에서 지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 형을 알아본 어머니가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런 대단함 덕분에 그의 겨울은 10년 만에 다시 형의 생일 파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형이 돌아오고 나서 저희 가족은 이사를 했고 어머니는 동네에 작은 가게를 사서 세탁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형은 특수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방과 후에는 어머니와 함께 세탁소 일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컴퓨터가 개인의 PC로 보급이 시작되면서 회사가 호황을 맞아 연봉이 크게 올랐습니다. 형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정말 희한하게도 우리 집에는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퇴직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이제는 세탁소 일이 능숙해진 형이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류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며 지금 운영 중인 세탁소와 부모님과 형이 같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사드렸는데요. 어머니, 아버지, 형에게 앞으로도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좋은 거 많이 해줄 테니까 우리 가족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자고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